안녕하세요. 다산이드 전병실 원장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5절 전류의 화학작용과 열작용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전류의 화학작용이 무엇이냐? 여러분, 전기 에너지가 여러분에게 어떤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까? 가장 큰 작용 중에 하나, 첫 번째는 바로 전자유도작용입니다. 이거는 발전기, 그 다음에 변압기, 그리고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사용하는 전동기를 구동하는 원리가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바로 열작용입니다. 전기가 흘러서 열을 만들므로 인해서 전열기를 사용한다거나 기타 다른 여러 가지 전기 부하들, 전기 제품들을 사용할 수 있겠죠. 세 번째는 바로 화학작용입니다. 화학작용이라고 하는 거는 크게 얘기하면은 전기 분해 아니면은 도금 이런 것도 이야기할 수 있지만, 예를 들어 전지 이런 것도 우리가 전기 화학작용이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는 또 전기 자동차가 급부상하면서 배터리에 대한 관심도 아주 높게 되겠죠. 자, 그러한 얘기들을 좀 우리가 펼쳐보겠습니다. 그런데 자, 여기서 화학식이 많이 나옵니다. 우리 여러분 학창 시절에 화학 공부 열심히 하셨던 분들은 아주 여기서 강할 텐데, 그렇다고 화학 공부를 잘 못하셨다 하더라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여기서 시험 문제에서 요구하는 것은 몇 가지 기본적인 틀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틀만 집중적으로 공부를 한다면 어렵지 않게 이 장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자, 가운데 있는 그림을 한번 볼까요? 40페이지에 가운데 있는 그림입니다. 자, 가운데 있는 그림은 뭐냐? 구리를 석출하는 어떤 회로냐? 바로 전기 분해 회로가 되겠습니다. 자, 구리를 석출하는데, 자, 이런 얘기부터 식부터 먼저 한번 쓰고서 이야기를 전개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석출량이라고 하는 거 한번 해보죠. 석출량이 뭐냐? 우리 전기분해를 하는데 학창 시절에 여러분 전기분해했던 것 중에 대표적인 하나가 바로 물을 전기분해하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다가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전극을 놓고 H2O를 물을 전기분해하게 되면은 수소와 그다음 무엇으로? 산소로 전기분해가 되게 됐었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수소와 산소로 전기분해하게 되는데, 제가 만약에 전기분해하는 그 수소와 산소의 양을 많이 하고 싶어요. 그러면은 어떤 외적 요인을 제가 가해줘야 될까요? 이것이 만약에 지금 40페이지에 이제 중간에 있는 그림에서 그럼 석출되는 양을 많게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시간을 오래 끄는 게 아주 좋은 방법 중에 하나겠죠. 즉 뭐냐? 자, 여기다가 흘러가는 I, 전류를 크게 하거나 그 다음에 시간을 크게 한다. 바로 이게 중요한 법칙 중에 하나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석출량 W는 K, I, T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각각 설명하는 것이 무엇이냐? K라고 하는 것은 화학 당량이라고 해서 그 화학 물질에 따른 특성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I는 전류고 T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I 곱하기 T니까 이게 뭐죠? Q죠. 그렇죠? Q는 무엇입니까? 전기량이죠. 그럼 우리가 무슨 얘기를 할 수 있습니까? 석출량은 무엇에 비례합니까? IT, 전기량이 클수록 석출량, 이 쏟아지는 양도 더 많게 되는 거 아닙니까? 자, 그래서 어떤 아저씨, 패러데이라는 아저씨가 법칙으로 딱 이야기를 했어요. 석출량은 무엇에? 전기량에 비례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에 비례한다? 전류에 비례한다? 시간에 비례한다? 아니죠. 정확한 건 무엇입니까? 전기량에 비례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그 가운데 있는 그림이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얘기. 그냥 그런 것만 보세요. 맨 밑에 보시게 되면은 패러데이의 법칙이라고 돼 있죠. 그렇죠? 그래서 W는 KQ로 나타낼 수 있고, 사실 이게 KIT다. 단위는 뭐다? 그램이다, 그램. 석출량이니까. 그래서 KIT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1-5에 나와 있죠. 41페이지 보시죠. 자, 두 번째. 전기를 만들어내는 녀석들입니다. 전기를 만들어내는 녀석들. 우리가 전지를 두 가지로 나타낼 수 있는데, 하나는 1차 전지가 있고, 두 번째는 2차 전지가 있습니다. 2차 전지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1차, 2차 하니까 여러분 뭐 생각나십니까? 우리 회식할 때 1차 고기 먹고 2차 맥주 먹고 그런 것도 있는데, 1차, 2차 전지를 나타낼 때에는 전기에서는 1차 전지는 한 번 쓰고 버리는 거, 1회 충전만 가능한 거. 2차 전지는요, 재충전이 가능한 거. 재충전이 가능한 게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 자동차에 있는 전지, 그렇죠? 납축전지. 그 다음에 여러분 핸드폰에 사용하는 전지, 리튬이온 배터리.
뭐 이런 것들이 2차 전지에 해당이 되겠죠. 충전이 가능한 걸 우리가 2차 전지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두 번째, 그 밑에 건전지라고 있죠. 건전지. 건전지는 뭡니까? 건전지는 드라이셀이라고 합니다. 드라이셀. 드라이셀이라 무슨 뜻이냐? 말랐다는 겁니다. 건이. 포도는 포도인데 건포도는 뭐예요? 마른 포도잖아요. 그렇죠? 어물은 어물인데 건어물 하면은 마른 거잖아요. 그렇죠? 쥐포 같은 거. 건전지는 마른 전지라고 하는 거예요. 물기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만들었느냐? 그 그림의 41페이지에 보시는 이 그림 1-25 르클랑스의 전지의 원리가 기본적인 원리인데, 자, 이것을 휴대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오른쪽처럼 만든 거, 이걸 바로 우리가 건전지라고 한다고요. 자, 건전지 그림 한번 보십시오. 건전지 혹시 뜯어보신 분 계신가 모르겠네요. 저도 어렸을 때 호기심에 한번 뜯어봤는데 무슨 막 검은 가루들이 나오고 막 이렇다고. 이거 뜯기도 굉장히 어렵고. 왜 그러냐? 여기 있는 것처럼 거기에 탄소 봉이 있고 그 다음에 안에 여러 가지 재료들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 그림을 보시면서 하나 기억해야 될 거. 그림에서 양극의 재료가 뭐냐? 양극의 재료는 탄소봉이다. 탄소막대다. 이거 하나 기억해 두시죠. 첫 번째 기억해야 될 거. 탄소막대다. 자, 그 다음에 건전지에서 일어나는 작용들이 우리가 한 두 가지 정도 작용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분극작용. 두 번째, 국부작용. 분극작용이라고 하는 거는요, 이 건전지를 사용하다 보면은 극에서 수소기체가 발생하는 거예요. 이게 원인이죠. 그래서 수소기체를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 분극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분극을 줄이는 재료를 사용하게 됩니다. 여러분 만약에 보십시오. 제가 몸에 열이 많이 나요. 그러면 어떤 약을 먹어야 됩니까? 해열제를 먹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수소기체가 분극작용이 일어나기 때문에 무슨 제를 쓰냐? 감극제를 사용합니다. 감극제. 자, 또 국부작용이라고 하는 거는요, 불순물이 침입하는 겁니다. 그래서 왜 우리 건전지, 제가 1.5V짜리 건전지를 이렇게 샀는데 그냥 내버려 두게 되면은 이거 한 1년 있다 못 쓰게 된다고요. 그렇죠? 왜 그러냐? 이 극에 불순물이 들어가서 전이가 낮아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불순물이 들어가서 전이가 낮아지는 걸 우리가 국부작용이라고 하게 되는데, 이것을 막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수은 도금을 합니다. 그래서 건전지는 함부로 버리면 안 되죠. 왜냐하면 극히 수은으로 코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 이 얘기가 입에 딱 달라붙어야 됩니다. 수소기체, 분극작용은 수소기체가 원인이라서 감극제를 사용한다. 국부작용은 불순물이 원인이고 수은 도금을 한다. 이런 얘기가 이제 있죠. 그래서 그 얘기가 41페이지 그 그림 윗부분에 있습니다. 자, 그 밑에 한번 읽어볼게요. 휴대와 사용에 편리하도록 용액을 종이 또는 천에 적셔 아연통에 접속시키고 MnO2 이산화황간을 NH4Cl 용액으로 반죽하여 양극으로는 탄소봉을 사용한 그 1-26과 같은 구조의 전지가 있다. 이와 같은 전지를 건전지라고 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42페이지 넘어가서 납축전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납축전지. 한번 그냥 읽어볼게요. 그림 1-27과 같이. 자, 묽은 황산 비중이 1.2에서 1.3 용액에 납판과 이산화납판을 넣으면 이산화납의 플러스, 납의 마이너스의 약 2V 전압이 나타난다. 자, 이와 같은 전지를 납축전지라고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납축전지 이제 그림이 되어 있죠. 그 밑에 이제 납축전지의 화학식이 나와 있습니다. 충방전할 때 어떤 방식으로 납축전지가 만들어지게 되는지. 그래서 보시면은 왼쪽에서 오른쪽식으로 넘어갈 때가 방전될 때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넘어갈 때가 충전될 때입니다. 그러면은 보십시오. 자, 충전 시 양극은 뭐냐라고 하면 PbSO4죠. 그렇죠? 이산화납이죠. 자, 그 다음에 납축전지의 용량은 충분히 충전한 다음 전류를 흘려 방전 종지 전압이 될 때까지 전기량으로 나타내며 단위로는 암페어 아워를 사용한다. 따라서 축전지의 용량 Q는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축전지는 전기 용량을 무엇으로 나타내느냐? 암페어 아워로 나타내게 됩니다. 암페어 아워. 전류 곱하기 시간. 이거는 암페어 아워가 됩니다. 자, 예를 들어 여러분이 핸드폰 배터리 같은 거나 아니면은 충전기 같은 걸 보시게 되면은 거기에 뭐 7500mAh 이렇게 써 있다고요. 그렇죠? 이거 무슨 얘기냐? 예를 들어, 자, 70A라는 얘기는 뭘까요? 70A 곱하기 뭡니까? 1시간을 쓸 수 있다는 거예요. 70A로 1시간을 쓸 수 있다는 얘기죠. 자동차 배터리에도 이렇게 써 있어요. 그래서 50A는 무슨 뜻이냐? 이거는 뭐예요? 50A로 몇 시간을 쓸 수 있다? 1시간을 쓸 수 있다. 또 다른 얘기로 25A로 몇 시간을 쓸 수 있다?
2시간을 쓸 수 있다. 다 어떻게 되는 겁니까? 똑같은 거죠. 10A로 몇 시간을 쓸 수 있다? 5시간을 쓸 수 있다. 자, 이 얘기랑 다 같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축전지는 반드시 용량을 뭐다? 암페어 아워로 나타내게 된다. 자, 그 얘기가 있는 겁니다. 그 밑에 3페이지 허용전류. 사실 여기서 또 그래서 줄의 법칙이 한번 또 나오게 됩니다. 무슨 얘기냐? 제가 여러분 전선 가게에 가서 전선을 샀습니다. 자, 이런 전선을 하나 샀다고 한번 해보죠. 전선을 살 때 제가 전선 가게에 가서 전선을 사게 될 때는 얼마나 큰 거를 살 거냐 이게 사실은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 USB를 사러 갔습니다. USB를 사러 갔을 때 예를 들어 16기가 주세요. 32기가 주세요. 64기가 주세요. 128기가 주세요. 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죠? 거기에 담을 수 있는 용량이 최대 얼만큼이냐를 가지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USB를 고를 때 사실 가장 중요한 거, 가장 첫 번째로 생각하는 게 무엇입니까? USB 용량이라는 말입니다. 그렇죠? 이 전선도 마찬가지로 제가 두꺼운 전선을 살 거냐 혹은 이렇게 얇은 전선을 살 거냐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이 전선에 흘릴 수 있는 최대의 전류의 한도가 얼만큼이냐를 가지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즉, 제가 2.5스퀘어를 사는 이유는 예를 들어 이 2.5스퀘어 전선이 한 20A, 30A 정도를 흘릴 수 있다고 한번 해보죠. 이 얘기는 뭐냐? 최대 30A를 흘릴 수 있으니까 내가 사용하는 전류는 30A보다 뭐예요? 더 작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자, 허용 전류라고 하는 이 기본적인 뜻이 뭐냐? 안전하게 흘릴 수 있는 최대 전류죠. 물론 허용 전류가 30A면 30A보다 더 많은 전류를 흘릴 수는 있어요. 하지만 안전하게 흘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 전선의 허용 전류를 반드시 확인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아니 도대체 왜 더 많이 쓰면 안 됩니까? 30A에다가 왜 더 많이 쓰면 안 됩니까? 이거는 왜 그러냐면 열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렇다고요. H는 전 시간에 배웠죠. 0.24 I제곱 RT. 전류가 많이 흐르면 전류의 2배의 그러니까 제곱에 비례해가지고 열이 발생한다고요. 그러니까 전류가 2배 늘어날 때마다 열은 4배로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전선이 열이 많이 발생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전선이 끊어지게 되겠죠. 끊어지게 되면 스파크가 일어나죠. 스파크가 일어나면 불이 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전격 용량, 그러니까 그 전선의 허용 전류를 확인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전선의 선정 시 가장 유의해야 될 겁니다. 우리가 전선을 고를 때에는 이 전선의 허용 전류가 얼마지라고 하는 것이 이 전선을 고를 때 가장 중요한 선택 요소가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42페이지 맨 밑에는 허용 전류라는 얘기가 있죠. 자, 그 다음에 4번에 열과 전기. 자, 이제 재미있는 얘기가 있는데 거기 보시면은 첫 번째 재백 효과와 두 번째 펠티 효과가 있습니다. 재백 효과 첫 번째. 굴이라는 것과 콘스탄탄이라는 물질을 두 개를 서로 이렇게 겹칩니다. 그러니까 금속을 서로 맞댄 다음에 그 다음에 거기다가 무엇을 가했더니 열을 가했더니 무엇이 만들어진다? 전기가 만들어진다. 기저열. 전기가 만들어진다. 이것이 바로 재백 효과입니다. 금속을 놓고 거기다가 열을 가했더니 전기가 만들어진다. 근데 또 다른 효과, 펠티 효과라는 게 있습니다. 뭐 펠티어 효과도 있는데요. 비스무트랑 안티몬이라는 금속을 놓고 이 금속에다가 이번에는 전기를 가했더니 전기를 흘렸더니 열의 발생 또는 흡수가 일어난다. 그러니까 이게 맞대는 면이 반대냐 이렇게 정방향이냐 반대 방향에 따라서 열의 흡수 또는 발생, 그러니까 열이 일어나기도 하고 열을 끌어당기기도 하고, 그러니까 냉장고가 되는 거죠. 한마디로 이런 것들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죠. 이 재백과 펠티가 완전히 반대죠. 얘는 온도 변화를 줬더니 전기가 만들어지는 거고, 얘는 전기를 줬더니 온도 변화가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 두 가지가 좀 헷갈리는데 저는 이렇게 외웠습니다. 펠티에 전기를 줬더니 열이 발생 또는 흡수가 일어나는 게 뭡니까? 이게 냉장고 아닙니까? 펠티에 어떻게? 펠티에 냉장고.
펠티어 냉장고. 그래서 이런 효과가 전기를 줬더니 열이 발생 또는 흡수가 일어나는 게 뭐냐라고 하면 그게 뭐지? 냉장고. 냉장고는 뭐지? 펠티어 냉장고. 그렇게 이제 기억을 하고 있었습니다. 펠티어 효과, 제백 효과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밑에 보면은 톰슨 효과도 있죠. 톰슨은 도체인 막대기의 양끝을 다른 온도로 유지하고 전류를 흘릴 때 줄열 이외의 발열 또는 흡열이 일어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톰슨 효과는 동일 도체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도체에다가 전류를 흘릴 때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톰슨 효과. 그 다음에 4. 중간 금속의 법칙. 열전대를 구성하는 두 금속의 한쪽 접점은 서로 접해 있고 반대편 접점은 제3의 금속과 연결되어 있을 때 두 접점이 같은 온도라면 기전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법칙이 있다. 또 다른 이름으로 제3 금속의 법칙이라고도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일어나는 여러 가지 효과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뭐 수학적인 거 이제 별로 없죠, 이번에는. 그쵸? 뭐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까요? 1번. 다음 중에서 1차 전지에 해당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1차 전지가 뭐라고 했죠? 한 번 쓰고 버리는 거였었죠. 그쵸? 망간 전지. 여러분 시계에 들어가는 수은 전지 이런 거 다 1차 전지죠. 1번이죠, 답. 2번. 망간 건전지의 양극으로는 무엇을 사용하게 되는가? 망간 건전지의 양극은 탄소 막대를 사용한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탄소 막대. 3번에 용량 30A의 전지는 2A의 전류를 몇 시간 사용할 수 있는가? 좋습니다. 문제 쉬워요. 30A는 2A로 몇 시간? 15시간을 사용할 수 있죠. 곱해서 30 하면 되니까. 네. 4번에 1A는 몇 쿨롱인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1A라고 하는 거는 몇 쿨롱이냐? 이거는 1A 곱하기 1시간이라는 얘기죠. 이거는 1A 곱하기 3600 세크라는 얘기죠. 암페아 세크를 계산하게 되면 이게 쿨롱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 이거? 3600 쿨롱이 되죠. 답은 3번. 5번에 납축전지의 전해액으로 사용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답은 1번 H2SO4 황산입니다. 6번 전극의 불순물로 인하여 기전력이 감소하는 현상, 전압이 다운되는 현상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1번의 국부작용이라고 하죠. 7번 볼타전지로부터 전류를 얻게 되면 양극의 표면이 수소기체에 의해 둘러싸이게 되는데 이를 무엇이라고 하게 됩니까? 수소기체 나오게 되면 무슨 작용입니까? 분극작용이죠. 그렇죠. 4번. 8번 전기분에 의해서 석출되는 물질의 양은 전해액을 통과한 총 전기량과 같으며 그 물질의 화학당량에 비례한다. 이것을 무슨 법칙이라고 얘기하는가? 지금 오늘 나왔던 사람, 유일한 사람 누굽니까? 패러데이. 그렇죠. 패러데이가 전기에서 2번 나와요. 하나는 여기 전기화학에서 한번 나오고 뒤에서 저기 전기유도에서 또 한번 나오게 됩니다. 자, 9번 황산구리 용액에 10A의 전류를 60분간 흘린 경우 이때 석출되는 구리의 양은 얼마가 되는가 물어보고 있어요. 자, 석출량 W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K, I, T라고 되어 있죠. 자, 이거 문제 쉽습니다. 곱하면 돼요, 다. K, 화학 당량이 얼마냐? 0.329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자, 전류가 몇 암페어냐? 10A. 시간이 몇 초냐? 60분간 흘린대요. 60분이면 몇 초입니까? 3600초네요. 그렇죠? 자, 계산하게 됩니다. 그럼 얼마큼 되냐? 11.86g이 나오게 될 겁니다. 답은 4번이죠. 10번. 묽은 황산 용액에 구리와 아연판을 넣으면 전지가 된다. 이때 양극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무엇이냐? 자, 이 마이너스 극은요, 전자를 밖으로 방출하는 산화작용을 하게 되고, 플러스는 전극을 가지고 오는 환원작용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구리판에서는 수소기체가 발생하게 됩니다. 수소기체가. 11번 전기 분해에 의해서 구리를 정지하는 경우 음극에서 구리 1kg을 석출하기 위해서는 200A의 전류를 약 몇 시간 흘려야 되는가? 이렇게 나왔어요. 그렇죠? 또 계산하는 식이네요. W는 K, I, T인데 시간을 물어봤어요. 그렇죠? 그럼 T는 어떻게 됩니까? K, I 분의 W. 자, 얼만큼을 석출하고 싶다고 합니까? 1kg을 석출하고 싶다고 그래요. 여기 W는 g이거든요. 그러니까 1000g 이렇게 해야 되겠네요. 자, K 화학당량은 0.3293 곱하기 구리니까 10의 마이너스 3승 똑같고요. 전류는 몇 암페어? 200A. 어떤 계산식이 나오게 되겠죠. 근데 이 시간은 뭐냐면 여기서 T는 뭡니까? 초죠, 초. 근데 문제에서는 몇 시간이 흘러야 되느냐라고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나온 거를 나누기 또 얼마 해줘야 됩니까? 3600을 해줘야 되죠. 그러니까 분모에다가 3600을 곱한 거나 똑같죠. 계산하게 되면 얼마? 4.22 시간 나오게 된다라고 이야기가 나오네요. 두 번째. 12번. 패러데이 법칙과 관계없는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게 됩니다. 패러데이 법칙은 가나 1, 2, 3, 4번 중에서 4번. 석출되는 물질량은 전류의 세기와 전기량의 곱으로 나타낸다? 아니죠. W는 KIT니까 전류와 시간의 곱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전기량과 화학당량의 곱으로 나타내게 되죠. 전류의 세기와 전기량의 곱은 아니죠. 13번. 니켈의 원자가는 2고 원자량은 58.70이다. 이때 화학당량은 얼마가 되는가? 자, 화학
당량이라고 하는 건요. 지금 원자량분의 원자가가 됩니다. 원자량분의 원자가. 원자량이 지금 얼마냐고 있냐면 58.7이고요. 그쵸? 원자가는 1이에요. 두 개 나누게 되면 얼마가 될까요? 29.35가 되겠네요. 그쵸? 4번. 14번. 전기 분해하여 금속의 표면에 산화 피막을 만들어 이것을 유전체로 이용한 것을 우리가 전해 콘덴서라고 이야기합니다. 15번. 접지저항이나 전해액의 접지저항이나 전해액 저항 측정에 쓰이는 것을 콜라우시 브릿지라고 합니다. 이거 우리가 쉽게 외우는 방법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사실 무조건 암기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무조건 암기하는 것들은 여러분이 특정 단어라든지 아니면은 연상법에 의해서 외우는 게 좀 쉽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문제가 이런 거거든요. 전해액. 지난번에 하나 나왔었죠. 저저항 측정에 쓰이는 거 뭐였었죠? 켈빈 더블 브릿지라고 했었죠. 지금은 전해액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전해액이 뭡니까? 액체 아니에요? 액체? 액체 그렇죠? 액체가 뭐예요? 콜라가 뭐예요? 액체 아닙니까? 그렇죠? 콜라우시 브릿지. 한 번 하면은 끝까지 기억할 수 있어요, 여러분. 콜라우시 브릿지는 액체 저항이 있습니다. 액체 저항이 뭐냐 그러면은 콜라우시 브릿지. 괜찮죠? 16번. 다음 중 저항의 온도계수가 부의 특성을 가지는 것은 무엇이냐? 온도계수가 부의 특성을 가진다는 얘기는 저항이 증가하면, 온도가 증가하게 되면 저항이 감소하는 거. 서미스터. 4번. 17번. 다음 중에서 일반적으로 온도가 높아지게 되면 전도율이 커져서 온도계수가 부의 값을 가지는 것이 아닌 것은 무엇이냐? 아닌 것은. 지난 시간에 일반적으로 온도가 올라가게 되면 저항이 어떻게 된다고요? 증가하게 된다고요. 그렇죠? 근데 저항이 증가하게 되는 게 있는 반면에 내려가는 것도 있다고요. 뭐 어떤 거? 반도체, 탄소, 그다음에 전해액 이런 것들은 내려간다고요. 그렇죠? 일반적인 도체, 일반적인 금속이 올라가게 되고요. 지금 문제는 뭐냐면은 일반적으로 온도가 높아지게 되면 전도율이 커져서 온도계수가 부의 값을 가지는 게 아닌 것은 무엇이냐? 뭐예요, 이거? 구리, 금속이잖아요. 1번이죠. 18번. 권선 저항과 온도와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가? 일반적으로 온도가 올라갈수록 저항은 어떻게 됩니까? 증가하게 되죠. 그렇죠? 3번. 19번. 전선에 일정량 이상의 전류가 흘러서 온도가 높아지면 절연물을 열어하여 절연성을 극도로 약화시킨다. 자, 그러므로 도체에는 안전하게 흘릴 수 있는 최대 전류가 있다. 안전하게 흘릴 수 있는 최대 전류 뭐라고 하죠? 허용전류라고 이야기하죠. 4번이죠. 20번. 계전기 접점의 불꽃에 불꽃 소거용으로 사용되는 거 이번에 바리스터입니다. 바리스터라고 하는 건 뭐냐면 커피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베리스터라고 하는 멜리어블 레지스터라고 해서 저항값이 변화하는 겁니다. 변화하는 거예요. 답은 2번이죠. 21번. 서로 다른 종류의 안티몬과 비스무트의 두 금속을 접속하여 여기에 전류를 통했더니 그 접점에서 열의 발생 또는 흡수가 일어났다. 자, 보세요. 전기를 흘렸더니 열의 발생 또는 흡수가 일어났다. 이거 뭐예요? 냉장고 아니야? 냉장고? 냉장고 무슨 냉장고? 펠티의 냉장고. 답은 펠티의 법칙. 22번. 다음이 설명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금속 A와 B로 만든 열전상과 접점 사이에 임의의 금속 C를 연결해도 C의 양 끝에 접점이 온도를 똑같이 유지하면 회로의 열 기전력은 변하지 않는다. 금속이 A, B가 있는데 그 새로운 금속 C라는 걸 데려왔어요. 그럼 뭐예요? 제3금속의 법칙이라고 하죠. 답 3번이죠. 3번. 제3금속의 법칙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문제를 한번 풀어봤습니다. 전기화학은 문제의 빈도가 사실은 이게 전기 기능사 문제가 조금 트렌드를 좀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요즘에 반도체라든지 아니면 전기 자동차들이 이런 게 많이 부각되고 있기 때문에 전기 화학 같은 경우에는 조금 문제가 좀 많아질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특히 이제 정유기가 그래요. 예전에 전기 기능사에서는 전기 기기에 보면 5장의 반도체 정유기가 있는데 그쪽의 문제 비중이 좀 낮았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모터를 돌린다거나 아니면은 정유를 한다는 거, 전기를 어떤 회로를 인버터라든지 이런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는 그 정유기에 대한 반도체에 대한 이해가 없이는 설명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빈도수가 좀 높아지고 있어요. 화학 분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에 빈도수가 조금 높아지고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집중해서 좀 봐주시고, 자, 여기는 한 두 번 정도만 보시게 되면은 문제 충분하게 다 풀 수 있을 만큼의 분량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힘내시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